전격 시사. 안녕하세요. 전종철의 전격 시사 진행을 맡은 전종철 기자입니다. 선관위 간부 자녀들의 특혜 채용 실태가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전 사무총장 아들은 세자라고 불리면서 특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민주당은 최상병 특검법 등을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요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을 합의 없이 처리해선 안 된다고 맞섰습니다. 오늘 5월 1일 노동절을 맞아서 민주노총은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한국노총은 서울 여의도에서 노동자 대회를 여는 등 전국 15개 지역에서 모두 9만 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립니다. 오늘 방송에선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과 함께 영수회담과 국회 상황 등 정치 현안을 짚어보고 하이브와 어도, 민희진 대표 분쟁의 법적 쟁점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5월 1일 수요일 전종철의 전격 시사 출발합니다. 전종철의 전격 시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합니다. 문자 참여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9730, 콩 어플은 무료입니다. KBS 1라디오 채널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명품 콘텐츠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뉴스브리핑 KBS 보도본부 우정화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첫 소식, 간밤에 들어온 외신입니다. 미국 대선의 유력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언론 인터뷰에서 주한 미군 철수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고요. 네, 이 미국 타임지와 인터뷰에서 한 발언인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주한 미군을 가리켜서 위험한 곳에 4만 명의 미군이 있다면서 말도 안 된다. 왜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방어해야 하냐면서 한국을 가리켜서 매우 부유한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타임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한국이 이 주한 미군을 더 많이 지원하지 않으면 미군이 철수할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타임지는 또 주한 미군의 규모가 실제로는 28,500명인데 이 4만 명이라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잘못 말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는 재임 시절에도 이런 비슷한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왜 이런 발언을 자꾸 하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좀 방위비 인상을 좀 압박을 하는 거로 보입니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말씀하신 대로 이 재임 당시에도 한국의 이 방위비 분담금을 1년 전과 비교해서 6배나 올린 이 50억 달러, 우리 돈 6조 원을 요구를 했었죠. 재임 기간 주한미군 철수도 이 철군도 꾸준히 좀 주장을 했던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각종 당선 가능성과 관련한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양국이 지금 새 방위비 분담을 위해서 협상에 착수를 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에 오는 11월에 당선이 되면 지금 좀 협상을 해도 또 재협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21대 국회 임기는 이제 5월 한 달 남았습니다. 마지막 임시국회 의사 일정 놓고 여야가 맞서고 있다고요? 네, 마지막 의사 일정까지 여야가 좀 계속 이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민주당 요구로 5월 임시국회가 수집이 됐는데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도 의견차 때문에 본회의 일정을 좀 정확히는 못 잡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일단은 이번 국회에서 이른바 이 최상병 특검법과 이 전세 사기 특별법 등을 먼저 처리를 하자고 거듭 좀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특히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재의결을 좀 촉구하는 목소리까지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국민의힘 여전히 지금 기존 입장을 역시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국민의힘은 정말 시급한 이 민생 법안이 아니면 민생과 관련이 없는 본회의는 열 수 없다. 이렇게 좀 맞서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공수처 수사가 지금 진행 중인 최상병 특검법을 포함해서 민주유공자법 등 이 민주당이 단독으로 이 본회의에 직회부했던 법안들에 대해서는 특히나 좀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좀 이 이견을 보이면서 시간만 좀 흘러가고 있는데요. 지금 사실상 마지막 결정은 이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넘어갔다 이렇게 봐도 무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김진표 의장은 오는 4일부터 18일까지 해외 순방 일정이 지금 예정이 돼 있는데 어떤 선택을 하고 순방길에 오를지 지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소통 강화 차원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이 대통령실은 말씀하신 대로 이 적극적으로 좀 소통하기 위해서 이번 달에 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할 뜻을 밝혔습니다. 뭐 일부에서는 빠르면 다음 주에도 기자회견을 할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요. 대통령실은 이 홍보수석실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시기 또 방법에 대해서 논의에 착수를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동시에 조직 개편도 검토하고 있죠. 네, 조직 개편에 지금 좀 속도가 나는 분위기인데요. 또 역시 또 소통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또 민심을 잘 듣기 위해서 민정수석실을 신설하는 조직 개편 방안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방안은 이틀 전에 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회담에서도 민정수석실이 좀 필요하다는 취지의 대화가 오갔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측이 좀 공감대를 이뤘다는 건데요. 뭐 민정수석실을 신설을 하면 민심비서관실, 이 민심비서관실을 새로 만드는 방안도 함께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른바 아빠 찬스로 공분을 샀던 선관위 고위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감사원이 조사했습니다. 온갖 특혜와 편법이 이번에 드러났다고 하네요. 네, 이 단적으로 이런 면들을 좀 보여준 게 이 선관위 직원들이 전 사무총장의 아들을 세자라고 불렀다. 세자. 예, 세자라고 그 불렀다. 아버지는 왕이네요. 네, 네네. 세자라고 부를 만큼 그만큼 특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네. 감사원이 이 특혜 채용의 주요 통로로 의심이 되는 경력 채용 이 10년치를 좀 전수 조사를 해보니까 무려 1,200여 건에 달하는 규정 위반이 발견이 됐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세자의 사례인데 이 장갑급 공무원인 김세환 전 사무총장의 경우에는 뭐 사실상 아들을 채용하기 위해서 예정에 없던 일단 선발 인원이 추가가 됐고 이것도 모자라서 면접위원은 아버지의 지인 또 이 면접위원은 점수는 무려 만점을 줬습니다. 면접위원 중에 한 명은 특히나 이 아들의 결혼식 축의금 접수까지 맡았을 정도로 이 가족과 친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 당연히 선발이 됐겠죠. 그래서 이 아들은 이것도 모자라서 취업을 한 후에 이 규정과 다르게 1년 만에 상급 기관인 시의 선관위로 옮겨갔고 이 과정에서 예산도 없는데 관사까지 배정을 받았습니다. 감사원은 이번에 적발된 이런 부당 채용에 관여한 전현직 27명을 검찰에 수사를 요청을 했습니다. 선관위가 왜 이렇게까지 된 거죠? 뭐 여러 가지 좀 구조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은 먼저 좀 특히나 바쁜 선거철에 선관위 직원들의 휴직이 오히려 더 늘어났기 때문에 급하게 뭐 채용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인 거죠. 뭐 아무리 그래도 뭐 아무리 바빠도 이런 건 좀 아닌 상황인 거죠, 당연히. 여기다가 뭐 느슨한 내부 통제 상황, 뭐 특히나 공공기관임에도 마치 뭐 가족 회사처럼 이런 조직 분위기들이 이런 특혜 채용까지 나왔던 배경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뭐 이런 비리들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좀 피해를 볼 수밖에 없겠죠. 이번에 이 수사기관에서 이런 비리가 좀 발본색원되기를 모두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주택 공급 통계를 정정해서 다시 발표하는 초유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네, 일단은 국토부는 시스템 오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국토부는 어제 지난해 주택 공급 실정을 정정해서 이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된 걸 보니까 인허가 건수 또 착공 실적, 준공 실적까지 모두 잘못됐었습니다. 통계를 정정하기 전에는 2년 전과 비교해서 인허가는 약 26% 줄었다고 했는데 이 정정된 걸 보니까 실제로는 18%만 줄었습니다. 준공 실적은 약 24% 정도 줄었다고 했는데 준공은 오히려 5.4% 늘어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오류가 일어난 통계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가 오류가 났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통계가 잘못되면은 이걸 바탕으로 하는 정책 결정도 잘못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당연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일단 국토부는 뭐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이번 통계 오류가 뭐 결정을 잘못 내릴 정도까지 잘못된 오류는 아니었다. 이렇게 일단은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시스템을 바꾸면서 일부 필요한 것들이 누락되는 등등의 좀 여러 문제들이 겹치면서 이렇게까지 됐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국토부 측은 지난 1월에 이번 자료에 문제 가능성을 발견한 뒤에 전수조사를 했고 그래서
오류를 확인을 해냈다면서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 주택 정책 방향이 정책 결정이 바뀔 정도의 큰 차이는 아니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큰 틀에서 정책 방향이 바뀌지 않았다고 해도 공신력이 당연히 생명인 이 정부 통계 자료가 계속 틀린 상태로 지금 좀 유통이 됐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한화 에이스 류현진 선수가 KBO 리그 통산 100승을 달성했다고요? 네, 이 류현진 선수가 이 위협을 달성해냈습니다. 세 번째 도전 만에 한국 프로야구 통산 100승에 위협을 해냈습니다. 류현진 선수는 어제 대전 한화 홈구장에서 열린 SSG와의 선발 등판에서 이 6이닝 동안 7피안타 2볼넷 1탈삼진 2실점으로 호투를 했습니다. 이번 100승 달성으로 류 선수는 이 한국 프로야구 통산 33번째로 100승 달성을 했는데요. 어제 좀 특히나 좀 압권인 장면이었던 거는 두 전직 빅리거 11년 만에 한국에서 다시 만난 추신수 선수와의 대결 장면이었습니다. 류현진 선수는 추신수 선수와 첫 승부에서 공격적인 투구를 했고 헛스윙 3진을 잡아내서 팬들을 열광시켰습니다. 류 선수의 100승 달성을 기대하면서 어제 특히나 한화는 홈에서 16경기나 연속 매진이 되는 신기록을 세우면서 팬들의 이 뜨거운 열기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노동절 근로자의 날입니다.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요구한 집회가 전국 곳곳에서 열린다고요? 네, 특히 세종대로 이 을지로 같은 서울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쪽으로 외출 계획이 있으신 분들 가급적 이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세종교차로에서 대안문 구간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리고 또 통일로와 을지로에선 행진이 이어져서 교통정체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일부 도로가 통제된다면서 가급적 지하철 같은 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미리 좀 특히 교통정보를 확인할 걸 당부했습니다. 서울 여의도에서도 열린다고 하네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우정화 기자 휴일에도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시각 7시 31분입니다. 전격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지금 남부 일부 지역에 약한 비가 오고 있습니다. 이 비는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차차 하늘이 개면서 오후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전라도는 대기가 불안정해서 오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 14.4도, 대구 10.2도 등으로 어제 아침보다 조금 낮아 쌀쌀합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 24도, 대전 22도, 광주 20도, 부산 18도 등으로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조금 높겠지만 남부지방은 어제보다 1도에서 5도 정도 낮겠습니다. 오늘 경남 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에서 보통을 보이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4.4도입니다. 날씨 정보 송소진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이현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근로자의 날이라 교통 상황은 전체적으로 여유 있습니다. 다만 돌발 상황 때문에 불편해진 곳들이 있습니다. 서울은 강변북로 양방향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일산 쪽부터 보면요, 양화대교 부근에서 화물차가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3차로가 막혀 있고요. 서강대교부터 짧지만 속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반대 구리 쪽은 동부간선도로 진입 구간에서 사고 났습니다. 1차로가 막히면서 일대로 교통이 혼잡한 상황입니다. 고속도로 쪽으로 나가볼게요.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입니다. 송내 부근에서 화물차 관련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중동부터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충청권에서는 논산 천안고속도로 논산 쪽인데요. 풍새 요금소 부근 지나기 답답하시죠? 여기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2km 구간에서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전종철의 전격 시사. 국민의힘은 이번 주 황우여 비대위 체제를 출범시킬 예정입니다. 총선 참패에 대한 수습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차기 당 지도부 선출을 준비하게 됩니다. 당의 애정어린 쓴소리를 하는 분이시면서 또 국민의힘에서 몇 안 되는 수도권 생존자 가운데 한 분입니다. 윤상현 의원 전화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윤상현입니다. 예. 접전 끝에 승리하면서 5선 고지에 올랐습니다.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거센 정권 심판론 바람 속에서 또다시 살아 돌아오신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근데 이게 보통 선거는 바람과 구도의 싸움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정권 심판의 바람이 너무너무 셌습니다. 네. 제 지역의 민당 후보가 3, 4개월 전에 한 저하고 17% 차이가 났는데 선거 가까이 오면서 거의 박빙으로 왔거든요. 제 지역이 이러는데 다른 지역은 어떻겠나. 정말로 대참패다 이런 예감이 왔고요. 네네. 살아온 이유를 얘기한다면 어떤 저희 진정성의 전달이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좀 정치하는 목적이 남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국제정치학도 공부도 해보고 네네. 교사를 해보고 현실 정치하면서 대한민국에 필요한 정치 개념이 반드시 따로 있을 거다. 그 개념을 한번 내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네네. 좀 색다른 정치 실험을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사람은 거의 똑같다. 계급적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그래서 전 계급적 인간이 되자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고 또 네. 정치 정치학 길도 정도가 반드시 있을 거다. 그건 바로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당보다는 사람, 이념보다는 사람 이게 가장 이 기본적인 인식이 돼 있고요. 또 정치라는 게 기본적으로 서비스다. 이 생각을 가지고 이제 행동하다 어떤 그게 전달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 중심 정치, 서비스 예. 정치 말씀해 주셨고요. 예, 맞습니다. 자, 개인적으로는 기쁘시겠지만 당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에 쓴소리 많이 하고 계십니다. 야권에 192석 갖다 바치고도 이렇게 한가하냐 꼬집기도 했고요.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위기감, 절박함 부족한 이유 뭐라고 보세요? 일단은 이제 수도권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겁니다. 이 수도권 감성이라고 할까요? 네. 수도권에 대한 현실인식이 너무 없고요. 이게 기본적으로 수도권이라는 게 공천받는다고 당선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떨어질 확률이 큰 수도권이거든요. 근데 우리 당의 기본적인 분위기는 수도권을 겁냅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 떨어지면요. 일단 영남으로 갑니다. 수도권은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아예 영남으로 가거든요. 아예 이런 인식이 많이 만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기본적으로 이게 이 민주당하고 다른 게 뭐냐면 민주당 한번 보십시오. 민주당은 호남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수도권을 확장하지 않습니까? 네. 수도권 당 지도부, 수도권 원내 지도부가 들어가는데 대단히 전략적인데 우리는 전략적이지 못해요. 영남 중심의 어떤 당의 한계를 탈피를 못하고 있다. 그런 것이 이게 크다. 결국은 우리들의 어떤 사고방식부터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영수회담 평가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첫 영수회담. 점수 매긴다면 몇 점 주시겠습니까? 저는 그래도 이제 시작이 반이다라는 속담이 있으니까 한 50점은 들 수 있지 않나. 네. 왜냐하면 이제 좀 첫 술에 배볼 수는 없죠. 물론. 그러나 미흡한 점이 있지만은 이제 여야의 최고 지도자들이 2년 만에 만나서 대화하고 경청의 자리를 가졌다. 그래서 일단 대화의 물꼬, 소통의 물꼬를 텄다. 이런 면에서 한 50점은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 손익계산서 볼 때 그러면 뭐 윤 대통령과 이 대표도 좀 실익이 없진 않았다고 보시는 거네요. 이제 일단은 두 분이 중요한 게 뭐 여러 가지 그 이재명 대표가 한 10가지 이제 세부적 의제를 말씀하셔서 뭐 다 들어주지 않았습니다만은 일단 의료 개혁의 필요성 또 의대 지원이 이제 불가피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두 분이 인식을 같이 했거든요. 네네. 연금 개혁도 또 의지를 같이 했고 또 앞으로 만나기도 했고요. 그래서 윤 대통령에 있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이 의료개혁 등 현안에 대해서 이제 야권 지도자, 최고 지도자의 지지를 이끌어냈고요. 제가 보기에 또 우리 이재명 대표도 어떤 대통령한테 하고 싶은 말씀을 전부 다 하고 또 네. 일종의 이제 국정의 파트너로서 인정을 받은 거죠. 이런 게 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회담 후에 야당은 예. 대통령이 민생회복과 국정기조 전환 받아들이지 않았다. 회담을 했어도 변화가 없다. 상황 인식이 아니하다. 향후 국정이 우려된다. 이렇게 공식 입장을 내놨는데 반면에 이재명 대표는 답답하고 아쉽다면서도 소통의 첫 장을 열었다는데 의미를 두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 첫 회동에서 소통 물꼬를 텄다면 다음에 예. 이제 협치의 불씨를 살려야 할 텐데 그러면 다음 회동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이제 다음 회동을 위해서는 좀 세부적인 준비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내용적인 어떤 성수, 예를 들어서 우리 대통령께서 민생을 위한 여야장 협의체를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네. 여야장 협의체가 과거에도 그런 선례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야장 협의체를 통해서 어떤 여야 간에 먼저 실무적인 논의를 하고 또 그 다음에 회동을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게 이제 대통령이 제의를 하긴 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약간 국회에서 또 할 영역이 있다 이러고 약간 아직은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다음. 지금 보고 네네. 있는데 예를 네. 들어서 뭐 국회에서 보면은 일단 민당 단독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괜히 여야정 협의체 갔다가 어떤 부담을 같이 나눠질까봐 또 네. 그쪽 입장에서는 또 여당의 어떤 작전이나 시간 끌기에 당하지 않나 이런 의구심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현재 야대 상황에서 협치라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대통령이나 여당은 무조건 야당하고 소통 협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당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인생 협의체를 한번 받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달에 아마도 그 오래지 않아서 윤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고요. 지금 기류 긍정적인 것 같긴 합니다만 만약 실제로 기자회견이 열린다면 어떤 메시지가 담겨야 한다고 보세요? 근데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그동안 이제 국민적인 기대에 못 미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진정성이나 이제 성찰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 예를 들어서 또 뭐 요선 총선 참패의 의미라는 것을 이제 말씀 주시고 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소통의 방식이라든지 네. 민심을 받드는 이제 정부의 모습을 보여주겠다 이런 약속도 하시고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은 이번 주에 황우여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킬 예정입니다. 황우여 비대위 카드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런데 저는 이제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이제 저는 계속해서 관령 비대위가 아니라 혁신형 비대위가 들어야 된다. 대참패를 겪어서 우리가 반성 또 사죄 그 혁신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고 했는데 일단 단순히 전당대회만 뭐 준비하는 게 아니다 지금은.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당 지도부가 이제 관령 비대위도 하고 또 비대위원장을 이제 그 황우여 전 이제 대표님을 모셨는데 이분 뭐 개인적으로 저하고 친하고 아니요 인천 지역구도 같이 하셨잖아요. 예, 옆집구셨고요. 경륜 있고 합리적이고 또 온건한 분인데 관령 비대위원장으로서는 좋은 분인 건 사실입니다. 관령 비대위원장으로서. 네네. 자 그런 면에서는 평가를 하시고요. 예, 자 예. 조금 아쉬운 점도 있다는 말씀 하시는데 지금 비대위 인선 작업 아마 진행되고 있을 겁니다. 수도권 중도층 민심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 수도권 원외 조직위원장들 좀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있는데 동의하세요? 예, 동의하시는데 일단 우리 황우여 대표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 예. 관령 비대위원장으로 오셨지만은 저는 그분한테 좀 혁신형 비대위원장 역할도 같이 해달라. 그래서 통합형으로 해달라. 지금은 혁신과 반성과 자성시키고 또 총선 백서도 만들고 또 어떤 전대 룰도 개정하고 뭐 이런 걸 해야 된다라고 꼭 주문해드리고 싶고요. 네. 이제 일단은 이제 그 원외위원장들 보면은 정말로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 당이 가진 문제점이나 또 앞으로 갈 방향이나 또 이제 그 쇄신 혁신의 과제들을 잘 알고 있거든요. 네네. 당연히 이분들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네. 자 당대표 선출을 위한 룰 바꿔야 된다고 보세요? 당연히 바꿔야 됩니다. 민심 반영하는 걸로요? 예. 당이라는 게 민심의 바다 위에 떠 있는 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민심의 해초를 말했기 때문에 민심에 순응하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금 좀 남았습니다만 지금 생각하시기에 당대표 출마하십니까? 아닙니다. 지금은 당대표 얘기할 때가 아니고요. 지금은 어떻든지 혁신의 타임입니다. 혁신의 타임입니다. 그러니까 혁신과 반성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시기지 지금 뭐 내가 당대표 나온다. 지금 뭐 부인하는 거는 아니고 여하튼 그런 걸 생각할 시기가 지금 아니다. 그런 뜻이시죠? 아닙니다. 예. 예. 자 그렇다면 차기 당대표는 뭐 혁신 얘기도 하셨지만 어떤 자격을 갖춘 분이 와야 됩니까?
저는요, 우리 당의 현재 정신이 뭐예요? 시대 정신이 뭐냐면 혁신입니다, 혁신. 네. 혁신과 쇄신. 혁신 당대표. 그러면은 혁신의 이미지를 가지고 결국 보수의 가치를 재정립해야 됩니다. 혁신 보수의 가치가 뭔지. 사실 보수가 너무나도 꼴통 보수같이 돼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혁신 보수의 가치를 정립하고요. 그리고 어떤 우리 당의 잘못된 체질, 병폐들 좀 개선하고요. 병폐 보면 뭐 뺄셈 정치 DNA, 예를 들어서 이익 집단화되는 DNA, 예를 들어서 예, 예. 불리만한 DNA, 저는 한 세 가지 정리를 합니다만 이런 것을 탈피하고 또 어떤 수도권 중도로서 외연 확장하는 예, 그런 예. 가능성, 그런 비전을 제시하는 대표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도 외연 확장. 아까 이제 뺄셈 정치를 극복하고 덧셈 정치 얘기는 그동안 많이 하셨었어요. 예, 많이 해왔습니다. 혁신 보수의 가치 이건 좌표 설정을 확실히 다시 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이해가 되네요. 예, 맞습니다. 최근 일각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 출마할 가능성이 있니 없니 그냥 막 다른 사람들끼리 서로 갑론을박하고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자 일단 한동훈 전 위원장 당대표 경선에 뛰어들 거라고 보시는지 이게 이제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역대급 참패에 대해서 이제 좀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또 책임론도 제기되고. 네. 그래서 좀 출마가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 성찰할 시기가 아니냐. 네네. 성찰하고 계시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원내대표로는 이철규 의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후보군에 있는 다른 의원들이 아직 출마 의사 밝히는 분을 제가 찾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예. 5월 3일 경선일을 9일로 이제 늦췄다고 연기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원내대표의 다른 분들이 뛰어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입니다. 좀 이 원내대표 뜻이 있는 분은 소신 갖고 나와라. 정말 어떤 분위기 살피지 마라.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철규 의원이 나온다고 하니까 어떤 친윤계의 어떤 강한 스크럼을 예. 의식하고 소신을 못 펼치는데 정치는 소신껏 해라. 꼭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네네. 친윤계의 어떤 스크럼 또 이제 여소야대 상황에서의 어떤 어려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소신껏 던져라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의원님께서는 이철규 의원 원내대표설에 대해서 그 전에는 벌을 받아야 할 뿐 이런 취지의 비판을 하셨다가 어제는 용산과 소통하기에 편한 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는 예. 이제 그 용산하고 이제 이철규 의원 관계를 설명하면서 이제 관계 속에서 그분의 책임감이나 이제 소통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 거거든요. 뭐 그 장점이 있을 수도 있다. 장점이 있지만은 예. 일단 기본적으로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총선 패배에 책임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상보다는 벌을 받아야 할 분이다. 네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분이 뭐 이제 악역을 자처하겠다 하는데 진짜 악역이라는 것은 총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백의종군 선언하는 거 그게 진짜 악역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차기 원내대표는 어떤 걸 잘해야 된다고 보세요?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세요? 차기 원내대표는요. 일단 여소야대 상황하에서 이제 참 어렵지 않습니까? 네. 이제 원내대표는 기본적으로 협상력, 투쟁력, 양자를 가져야 됩니다. 협상도 잘하고 투쟁도 잘하고 그러면서도 어떤 대중적인 어필, 대중적인 호소력도 있어야 되고요. 네. 또 하나 중요한 것도 이제 뭐 이철규 의원의 장점을 했습니다만 이제 대통령실 물론 정진석 비서실장을 통해서 하겠습니다만 어떤 기본적인 어떤 소통, 정무적인 판단 능력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민주당 원내대표는 박찬대 의원으로 굳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이재명 네. 대표 연임세라도 무게가 실리고 있고요. 더구나 국회의장 경선도 이른바 선명성 경쟁, 명심 경쟁 양상입니다. 완벽한 친명체제 구축.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완전한 친명체제 구축하는 게 정말로 이제 그 민주당한테 도움이 될까? 완전히 여기는 이제 이재명의 민주당입니다. 이재명이 민주당이 아니라 민주당이 잘 되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이재명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간다는 것은
일사불란한 당으로 가는 거고요. 결코 민주당에도 이롭지 않다. 네, 당내 민주주의 정당 정치 발전 측면에서 이게 옳은가 하는 의심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친명 체제든 뭐 그게 비명 체제든 우리는 항상 오직 국민위에서 싸우고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 이런 입장일 겁니다. 민주당은 5월 국회에서 특히 뭐 당장 내일 본회의에서 최상병 특검법, 전세 사기 특별법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예. 여당 내에서도 최상병 특검법은 이거 수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좀 있는데요. 어떻게 예. 보세요? 최상병 특검법 사실 그분의 순직에 대해서 당연히 진실을 밝히고 수사 외압에 대해서 당연히 진실을 밝혀야 됩니다. 네. 그것은 절대적인 명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수처에서 최상병의 그 수사 외압 이거에 대해서 활발히 지금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하고 있는데 특검하다? 이거는 절차적인 준비가 안 돼 있다. 절차적으로 아직 미숙한 단계다. 공수처 수사 결과는 지켜보자. 예, 그거를 보고 그 다음에 특검 그게 오거든요. 그래서 네. 이 공수처라는 게 누가 만든 겁니까? 현재 민주당이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만든 겁니다. 아니 이걸 만들어 놓고 여기서 활발히 지금 수사하고 있는데 이거는 핑계치고 특검으로 가자. 이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절차적인 미성숙 하자가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자, 본회의가 열려서 최상병 특검법 통과되면 그 이후 상황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입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거라고 보세요? 사실 거부권 행사라는데 거부권이라고 하니까 뭔가 좀 맨날 거부 이미지만 제2요구권. 이게 한마디로 제2요구권입니다. 제2요구권은 헌법상의 대통령의 당연한 권리고요. 그래서 이게 아마도 이런 여러 가지 법적인 하자, 이제 절차의 미성숙 등을 이유로 아마 원내 지도부가 대통령한테 건의를 할 겁니다. 네네. 건의를 하면 이제 대통령이 다시 제2요구를 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자, 정치권 대표 외교통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외교 현안 좀 여쭤볼게요. 예.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첫 중국 방문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중일 3국 정상회의 개최 추진에 대한 소통도 아마 있을 거다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요. 그간 상대적으로 소원해진 한중 관계 어떻게 풀어 나가야 합니까? 이제 한중 관계가 이제 소원해졌다라고 하는데 네. 사실 우리가 한중 관계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한미 동맹만큼 한중 관계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문재인 정부 때 완전한 비핵화, 한반도에 완전한 비핵화를 했지만은 거꾸로 가지 않았습니까? 북한 완전한 핵 무장화 시켜놨습니다. 그러면 북핵, 고도화되는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네. 한미동맹을 개선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일본하고의 군사협력도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미일 간의 군사협력을 제도화시키고 고도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중국은 그거에 대해서 불편할 수밖에 없죠.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진정성을 전달해야 됩니다. 진정성 전달하는 건 뭐냐. 전략대화입니다. 전략대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한국과 중국 간의 전략대화를 하자. 전략대화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략대화의 모멘텀을 계속 찾아가야 되고요. 재작년에 이제 11월 달인가 시진핑 주석하고 발리에서 만났고요. 또 작년에도 대통령 리창도 만났고요. 지금 조태열 장관이 이제 중국을 들어가고 아주 좋은 모멘텀이 언제냐면은 네. 다음 달 말에 결국 이제 아니죠. 다음 달 말이 아니라 이제 요번 달 말이죠. 5월 달. 5월 1일이니까 요번 달 말에 한중일 정상회의를 우리 한국에서 주최를 하게 됩니다. 네네. 그때 우리가 왕이 외교부장 외사판공실 주임하고 우리의 진정성을 전달하자. 그래서 우리의 책임자하고 뭐 대통령도 아마 만나시겠죠. 대통령하고 장관하고 왕이 외교부장한테 우리의 어떤 전략 대화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피력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간밤 외신을 보니까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타임 인터뷰에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또 시사했습니다. 만약 트럼프가 재집권하게 된다면 우리 정부 특히 어떤 점에 신경 써서 미리 대처를 해야 될까요? 트럼프는 지난 정부 때도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매티스 국방장관이나 뭐 이제 펜스 부통령이나 네네. 그거에 대해서 반대를 한 게 사실이고요. 사실 최근에 이제 트럼프 주변의 참모진들 엘브리지 콜비라고 있습니다. 네네. 국방부 장관 했는데 이분이 이제 백악관 안보 보좌관이 될 가능성이 큰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냐면은 주한미군의 역할을 한반도 방위를 넘어서서 중국 견제 역할을 하면서 한반도의 자체 핵무장을 허용하자라기까지 돼 있습니다. 예예. 이게 트럼프가 들어서면요 반드시 북한핵 폐기가 아니라 북핵 관리로 들어옵니다. 그거는 저는 거의 확실하다고 봅니다. 폐기를 요구하지 않고 이제 그걸 갖고 어느 수준에서 딜을 한다 이거죠? 예. 핵 동결을 시도를 하고 너희 여기서 동결한 다음에 핵 확산하지 마. 우리가 그러면서 결국은 북한을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전개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줄기차게 얘기하는 게 우리도 그때는 제한적 의미의 자체 핵무장을 하자. 핵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왜 제가 제한적 의미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네. 그 핵이라는 게 결국 북핵 폐기를 전제로 한 같은 핵폐기입니다. 북한의 핵 때문에 우리가 핵무장을 하지만은 북핵 폐기를 할 때 우리의 핵도 당연히 예. 동시에 폐기하는 제한적 의미의 자체 핵무장을 하자. 네. 이런 시나리오를 저는 생각하고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안녕하세요. 저는 예전에 KBS에서 볼륨을 높여 DJ도 했었던 배우 최강입니다. 못 모르던 시절 2005년도에 환경 홍보대사가 되면서 그때 환경을 사랑하는 법과 문제성을 좀 배우게 된 것 같아요. 그냥 생활 속에서 환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좀 쓰레기를 줄이려고 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안 하려고 하고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이더라고요. 환경미화 체험이라든지 정크아트, 산에서 줍킹해서 작품 만드는 거 뭐든 할 때는 조금 귀찮은 것 같지만 하고 나서 보람이 엄청나고 깨끗하고 이렇게 분리되어지고 내게 죽지 않고 뭔가 되살아나는 그런 느낌만으로도 굉장히 나에게 큰 선물이 됩니다. 솔직히 눈에 보이는 변화는 아주 크진 않아요. 내 작은 행동이 지구를 깨끗하게 하겠지. 다음 세대에게 조금이라도 좋은 영향을 미치겠지 하는 기대와 마음 정도인데요. 여러분 잘하고 계시잖아요. 일상 속에 텀블러 그 쓰레기가 얼마나 줄어들겠나 싶지만 그런 거 생활 속에서 잘 하고 다니시는 거 하셨으면 좋겠고 요즘 기업들에서 플라스틱 페트병으로 옷을 만든다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는데 페트병이 깨끗하게 분리수거가 된 게 많지 않아서 외국에서 사서 오기도 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분리수거를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지켜라 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지금 남부 일부 지역에는 약한 비가 오고 있습니다. 이 비는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차차 하늘이 개면서 오후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전라도는 대기가 불안정해서 오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소나기의 양은 5에서 1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 14.8도, 대구 10.6도 등으로 어제 아침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낮아 조금 쌀쌀합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 24도, 대전 22도, 광주 20도, 부산 18도 등으로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조금 높겠지만 남부지방은 어제보다 1도에서 5도 정도 낮겠습니다. 낮 기온은 점차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의 낮 기온이 25도 안팎까지 오르겠는데요. 내일 아침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떨어지면서 내륙을 중심으로 10도 이하에 머무는 곳이 많겠습니다. 당분간 일교차가 15도에서 20도가량으로 매우 크게 벌어지겠고요.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서울과 대구의 낮 기온이 28도까지 오르는 등 때일은 여름 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한편 오늘 경남 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중부지방은 대기가 건조해지고 있어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4.8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전종철의 전격 시사. BTS 등이 속한 국내 최대 기획사 하이브와 뉴진스를 키워낸 어도어 민희진 대표의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민희진 대표를 배임 혐의로 고발한 하이브는 민 대표를 해임하기 위한 임시 주주총회도 열겠다며 법원에 개최 허가를 신청했고 법원은 첫 신문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법적 쟁점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손정혜입니다. 네, 이번 사건을 들여다보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청취자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좀 간단히 정리를 해주세요. 네, 일단 하이브라는 회사가 있고요. 하이브가 전액 출자해서 만든 회사가 어도어라는 회사입니다. 이 네. 어도어의 대표가 이제 민희진 대표가 되겠고, 현재 이 민희진 대표와 대주주, 지배주주인 하이브 간에 이제 갈등과 의사 충돌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하이브는 이제 민희진 대표 이하 이사진에 대한 경영진에 대한 불신임을 지금 표하면서 지배주주, 대주주로서 이 민희진 대표를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 과정에서 뭐 카피 논란도 있었던 것이고 또는 이제 주식 계약을 통해서 풋옵션 금액을 올려달라는 과정에서 협상이 불발됐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민희진 대표 측에서 이렇게 지금 하이브가 오히려 우리를 이제 업무 방해를 한다라는 주장도 있고 하이브는 또 민희진 대표가 경영권을 탈취하려는 목적으로 일련의 과정들을 실행했다. 서로 이제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 등장한 생소한 용어가 레이블입니다. 하이브의 레이블 가운데 하나가 어도어고 민진 대표는 어도어의 대표입니다. 일종의 자회사 같은 개념인데 엔터테인먼트 업계 특성상 레이블이라는 용어를 특별히 사용하는 건지 아니면 법적으로 자회사와 조금 다른 게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레이블은 법률 용어는 전혀 아니고요. 일단 이 엔터테인먼트 측에서 예전에는 한 회사가 굉장히 다양한 아티스트를 한 회사가 모두 다 소속하고 있었잖아요.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독과점이라든가 경영 리스크가 분산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니 예를 들면 하이브 같은 경우도 BTS는 다른 회사에서 소속하고 있고 뉴진스도 다른 법인을 세워서 이제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한 시도인데 레이블이라는 단어는 라벨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라벨링 할 때 라벨. 아, LABEL 네. 그거예요? 상표, 소속의 표시, 출처, 표지. RABL인가 뭐 혼자서 생각하고 네. 있었어요. 이 아티스트의 소속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큰 모회사는 라벨. 하이브이고 그 밑에 있는 작은 자회사들이 모여서 이 큰 아티스트의 어떤 기업군을 형성하는 것인데 네. 그래서 이 레이블이라는 건 그 아티스트들의 소속과 분류, 이 소속사를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쉽습니다. 경영상의 효율성, 그다음에 리스크 분산 그 말씀해 주셨고요. 자, 민희진 대표는 하이브의 다른 레이블 빌리 프랩에서 데뷔한 아이돌 아일리시 뉴진스 카피했다. 이에 대해서 항의하자 하이브가 자신을 쫓아내려 하고 있다고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표절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뭐 음악, 노래 이 베낀 게 전통적인 표절인데 이번에 얻어오는 아일리시 뉴진스의 헤어, 메이크업, 의상, 안무,
행사 출연 등 연예 활동 모든 영역에서 카피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부분도 지적 재산권에 해당이 되나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런 메이크업이나 의상 이런 소위 말하는 컨셉이라는 것은 네. 사실 한정적인 영역이기 때문에요. 이런 아이디어 자체를 지적재산권으로 보장해 줄 수 없습니다. 이걸 지적재산권으로 보장해 주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예전에 핑크를 따라했던 일반인들 많잖아요. 예, 의상도 무대도 옷도 그걸 따라 못하는 거죠. 저작권 위반이 되기 때문에 단순한 어떤 메이크업이라든가 안무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저작권으로 보호하기는 어려운 아이디어 수준이나 컨셉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다만 이제 부정경쟁 방지법 이런 데 보면 너무 알려져서 그 자체가 재산적 가치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컨셉이나 이런 내용들을 총합했을 때 그 사람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할 정도 그 정도의 이제 복제본이 발생을 했다라고 한다면 법률적인 이슈가 제일 그 이야기될 수 있는데 많이 아시다시피 걸그룹이든 아티스트들이 비슷한 컨셉을 유지하면서 조금씩 변형해가면서 성장해왔거든요. 걸그룹의 역사가. 그래서 현재 주장만으로는 이 지적재산권이라든가 뭐 부정경쟁 방지법이라든가 이것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조금 부족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큰 틀에서 보면 뉴진스도 아일릿도 하이브 소속 아티스트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일종의 표절 논란이 발생했을 때 그 대상이 완전히 소속사 다른 경우와 좀 다르지 않을까? 이번처럼 소속사가 같거나 관계 있는 경우는 법적으로 좀 차이가 있나요? 사실은 법률적으로는 각각의 개별적인 독립된 회사니까 조금 대주주가 같다고 해서 일치된 의견이 나오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는 그러니까 주식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소유 관계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하이브도 내 회사고 지금 말씀하신 어도어도 내 회사고 이 아일릿이 소유한 것도 대부분 지배주는 같다고 한다면 경제적 이해관계가 동일하죠. 그래서 사실 이런 경우에 표절 문제가 크게 발생하진 않는데 이번에 어도어와 하이브 간에 갈등이 이제 생기면서 사실은 이 문제보다는 다른 원인 때문에 더 갈등이 악화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돈 문제 아니냐? 아티스트들이 워낙에 이제 관심을 많이 받는 주체다 보니 이런 아티스트 표절 논란까지 제기된 것으로 보이는데 일각에서는 지난해 12월에 민 대표와 하이브 간의 주주 간 계약서에 대한 재협상이 요구되면서 갈등이 시작했다라고 분석을 하거든요. 왜냐면 여기 보면 하이브가 민 대표에게 한 20%의 주식을 주면서 그 당시 시세로 35억 정도. 지금 한 18% 갖고 있는 것 같아요. 2%는 직원들한테 줬기 때문인데요. 그 18%에 대한 풋옵션. 그러니까 내가 어느 시점에 이것을 팔 때 그 당시 영업이익의 13배를 주겠다는 게 이 계약의 주요 요지인데 민 대표 측에서 30배를 올려달라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현재 기준 영업이익만으로는 한 13배면 1,000억 정도의 가치, 30배면 2,700억 가치로 이제 평가가 된다라고 하니까 이게 사실은 최소 수백억에서 1,000억 단위의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대한 불일치 싸움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결국 돈 문제인데 나머지 것들은 그 돈 문제를 포장하기 위한 어떤 그 구실일 수도 있겠네요.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돈이 큰 문제일 수 있고 또 아티스트를 어떻게 이제 운영하고 어떻게 이제 활동할지는 뭐 그것도 중요하긴 세부적으로 하지만 그 경영 진행 의사가 다를 수는 있는 거죠. 네. 자,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가 경영권을 탈취하려고 했다면서 배임으로 고발했습니다. 근데 하이브는 어두워 집은 지금 80%를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이브 측은 민 대표가 경영권을 어떻게 탈취하려 했다고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하이브에 대한 주식 가치를 조금 떨어뜨리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해서 하이브가 이 지분을 매각하도록 이제 유도한다라는 취지인데, 그러니까 결국 경영권을 확보하려면 지분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사든지 어떠한 방식이든지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나오고 있지 않지만 어찌됐든 이 하이브로부터 좀 독립된 경영권을 가지고자 어두어의 지분을 좀 늘리려는 시도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의사의 어떤 표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어떤 회사를 운영하면서 내가 한 18% 주주인지 좀 더 지분을 늘리고자 한다, 우호적인 지분을 만들고자 한다는 건 통상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게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지분을 매수하려는 계획에서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한다. 예를 들면 시세 조작을 통해서 시세를 떨어뜨려서 사온다거나 이런 것들은 불법이겠죠. 그러니까 하이브는 이 경영권을 탈취하려고 했고 그거는 뭐 영업 비밀을 유출한다든가 계약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부적절한 어떤 컨설팅을 받고 있다. 이런 것들이 불법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어떠세요? 그 경영권 탈출 시도가 좀 있다 하더라도 이 경우에 배임 미수도 아니고 계획 단계일 뿐이다. 그래서 법적으로 책임 물을 수 없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지금 지배적인 의견으로는 업무상 배임죄라는 것은 결국은 대표이사로서 이 어도어에는 손해를 끼치고 나한테는 이익을 끼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배신적 행위가 구체적으로 특정이 돼서 구체적으로 실행을 했어야 되는데 실행, 그죠? 예. 실행에 나아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 문제된 내용이 어떤 그 대비의 그러니까 외부에 공개돼서는 안 되는 계약서를 가지고 투자를 유치하려고 했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투자를 유치한다는 거는 어도어한테는 손해가 아니죠. 투자를 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배임의 구성 요건이라고 하는 손해를 발생하려는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이 현재로서는 확인되지 않아서 지금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을 했다고 하더라도 처벌 여부는 매우 불확실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하이브가 어도어 측의 경영진 교체를 위한 이사회 열어달라고 요청했는데 민 대표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하이브는 임시 주주총회 열겠다면서 법원에 개최 허가 신청했습니다. 보통 임시 주주총회 열 때 법원 개최 허가를 보통 득하나요? 원래 주총은 이사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이사회의 의장인 민 대표가 열어야 되는데 민 대표가 안 열어주는 경우가 있을 그러니까. 수 있으니 그러면 상법에서는 예. 3% 이상의 주주가 우리는 이런 안건으로 주총을 하겠습니다. 법원 허가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은 법원이 결정으로 열어줄 수 있는 절차가 있거든요. 이건 소수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유 없으면 허가 결정이 나오고 임시 주총까지 나아갈 가능성 매우 높고요. 네. 다만 현재 그 어도어 측에서도 우리가 5월 말쯤에 열겠다 이렇게 예. 의사표시를 하고 있어서 주총이 열릴 건데요. 주총의 안건은 명확하게 대표이사 이사들의 해임 안건이 올라올 겁니다. 예. 그래서 사실 여기서 지분 경쟁을 해야 되는데 뭐 이미 80%를 하이브가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의결권 행사의 하이브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은 현재로서는 별로 없다. 그래요. 자. 막을 수 없어서 임시 주주총회 통해서 대표직에서 이제 민 대표가 해임이 되면 뭐 어떤 그 차후에 대표직을 되찾을 방법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법률적으로 이 주총 결의가 무효이다, 치소이다라고 예. 하면서 이제 다툴 수 있는 수단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무려 80% 3분의 2 이상을 가지고 있는 대주주가 우리는 해임하겠다고 하면 법률상 크게 불복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동안 연예계 분쟁하면은 주로 소속사하고 아티스트 사이에 뭐 전속 계약이라든지 이런 문제였던 것 같아요. 대부분은. 그런데 최근에 경영권 분쟁이 자주 이제 눈에 띄고 뭐 이렇듯이요. 지난해에는 또 SM 엔터테인먼트도 경영권 분쟁 겪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기획사 내부에서 이렇게 경영권 분쟁 잦아지게 된 이유 뭐라고 보세요? 그만큼 우리 한국 시장의 이 엔터테인먼트 연예계획사들의 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아졌다는 거죠. 하나의 산업군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SM 경영권 분쟁에서 볼 수 있는 게 이수만 회장이 14.8%를 경영권 프리미엄을 얹어서 하이브에게 매각을 했는데 그 금액이 3,300억대입니다. 네. 수천억 대의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싸움이 날 수밖에 없죠. 워낙 먹을 큰 게 가치가 커지니까 있고. 싸움도 생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경영권을 확보하는 집안하고 게 비슷하네요. 네, 이익과 충돌될 수밖에 없으니까 예를 들면 뭐 수십억이다 그러면 협의도 있고 하지만 수천억대는 이해관계자들이 너무 많겠죠. 그런 어떻게 보면 성장을 하는 성장통이라고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제 지인은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집안에 재산이 30억 이하면 괜찮은데 30억 넘어갈 때 형제 간에 분쟁이 생긴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 여하튼 파이가 커지니까 분쟁의 소지도 크다. 그렇게 이제 이해가 됩니다. 자, 지난해 SM 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은 또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됐고 또 어떻게 마무리가 됐습니까? 아직까지 법률적으로는 종결되지 않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수사도 관련돼서 진행되고 있어요. 다만 이제 카카오가 9% 매입하면서 이수만 회장의 경영권에 대한 도전이 있었고 네. 이수만 회장은 이 경영권 프리미어를 얹어서 또 하이브한테 매각을 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지분 정리는 끝나 있는 상황이다. 경영권은 지금 어찌됐든 대주주는 하이브한테 넘어간 상황이다라고 일단락 됐다고 하지만 네. 이 주식이 분포라는 게 대주주가 14.8% 그러니까 압도적인 지분을 갖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 항상 어느 사회나 어느 조직이나 경영권 분쟁은 남아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네. 자, 그럼 또 조금 다른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번 사태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하이브 측이 민희진 대표 측의 컴퓨터를 조사해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자료 이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뭐 경찰이 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그 회사 측이 한 겁니다. 그런데 하이브가 대주주긴 하지만 민희진 대표가 소속 직원 개념은 아닌 것 같고 설사 소속 직원이라고 해도 회사가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를 조사할 수 있나 이런 논란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게 법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하이브 측에서는 감사의 권한으로 이렇게 이제 사실관계를 했다라고 주장할 여지는 있겠지만요. 감사. 일반적으로 카톡이라는 건 내밀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네. 이것을 권한 없이 열어본다던가 이것을 공개하는 것은 정보통신망법이나 개인정보법 위반이 될 여지가 있거든요. 그게 아마 수사기관도 그냥 막 뒤지는 게 아니라 어떤 영장이 있어야 영장이 되죠.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민희진 대표가 적극적으로 동의해서 제출한 자료가 아니면 이 자체의 자료 확보 과정의 불법성은 문제될 여지는 있고요. 예. 다만 민 대표가 요거까지는 이제 뭐 문제를 삼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또 스스로 기자회견에서 본인도 이제 카톡 내용을 그 내용에 공개한 적도 대해서 있고. 부정을 한 건 아니고. 네. 그죠? 그래서 이런 이슈는 이렇게 작게 어떤 소송에 들어가면 문제가 될 여지는 있지만 큰 틀을 좌우지우지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향후 이 부분도 공방이 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약간 부가적인 지역적인 문제네요. 문제죠. 현재로서는. 나중에 뭐 모든 전면전으로 가면 이것도 또 언급이 포함돼서 될 수는 있는 그 정도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자, 또 이제 확보한 자료 가운데 일부가 공개됐습니다. 자료 확보하는 것과 확보된 자료 공개하는 거는 또 법적으로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자료를 공개함으로 인해서 이 자료의 공개의 내용이 그 사람의 어떤 명예훼손이나 이런 것들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언론을 통해서 공개를 하는 거니까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예를 들면 명예훼손이나 이런 걸로 이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항상 이제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했다, 방어권 차원이었다라고 한다면 또 처벌까지 갖지 않는 경우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지금 양쪽에서 여론전을 펼치면서 유리한 자료를 발췌해서 제출하잖아요. 네. 사실 발췌된 자료 중에 상대방에 대해서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내용이 있거나 욕설이 있으면 법률적으로는 처벌 소지도 있고 위법하다고 평가될 소지가 있는데 항상 여론전을 이거 개개별로 또 고소고발해서 처벌하는 경우는 없고 결국은 네. 큰 분위기 전환을 시도하려는 의사이기 때문에 큰 쟁점이 해소되면 이 부분들은 또 묻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아주 그 줄기는 아니니까 이게. 자, 민희진 대표 기자회견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민 대표의 격정 토로에 진정성이 느껴졌다, 공감된다 이런 그 인터넷상의 평가도 있었고요. 반면에 기자회견에서 비속어나 너무 거친 표현은 적절치 않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솔직히 같은 여성으로서 좀 통쾌함 같은 거 느끼셨어요? 안 느끼셨어요? 좀 생소하고 신선한 기자회견이었지만 저는 변호사니까 이게 부담됐어요? 본인한테 법률적으로 이익이나 그거부터 먼저 보여요?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여론을 바꾸는 데는 굉장히 주요했다고 보입니다. 특히 젊은 층에서 이게 약간 이렇게 어필한 것 같아요. 할 말 다 하고 준비하지 않고 기자회견에서 쌍욕 비속어 막 나오는 기자회견 처음 본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저게 거짓말일까 과연? 네, 그 그죠? 억울함이 좀 전달됐다 이런 의견도 좀 많은 것 같고 할 말 다 하는 사람이다라는 평가도 있는 반면에 네. 옆에 양쪽에 변호사님이 얼굴을 못 드는 장면이 있거든요. 아이고 하고 막 예. 네, 이거는 법률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소지도 있는데 그렇게 했다라는 부분에서는 이 기자회견을 둘러싼 의견도 굉장히 좀 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광경이긴 합니다. 자, 변호사시니까 민 대표가 공개적으로 이제 말하다 보니까 특정인들을 계속 저격했단 말이에요. 이 공개된 장소에 물론 기자회견에서 지금 누구를 뭐 저격할 수밖에 없는 구조긴 하지만 그게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됩니까? 원래는 모욕과 명예훼손을 검토해 볼 수 있어요. 막 네. 쌍욕도 나오고 했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제가 이제 손정혜니가 손정혜라고 하면서 탁탁탁탁 욕설을 쓴 게 아니라 그냥 욕설만 나왔거든요. 혼잣말의 욕설인지 누굴 향해서 이런 욕설을 했는지에 대한 특정성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하이브 누구가 뭐뭐뭐뭐 이렇게 욕을 한 것이 아니어서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좀 덜 될 수 있어요. 특정이 돼야 되죠. 누구를 모욕했는지가 좀 불명확해서 일단은 성립 여지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특정성이 좀 부족해 보이고 혼자서 한탄해서 혼자서 이제 화가 나서 하는 비속어도 일부 있더라고요. 그 정도만으로는 처벌까지 하지 않을 것 같고 하이브 측에서도 이거 자체를 이제 고소고발하려고는 하지 않을 것이고 다만 대표이사 해임하거나 여러 가지 민사소송 과정에서 이런 부적절한 태도가 있었다라고 어필할 걸로 보입니다. 네.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
하이브와 미니진 대표 이제 결별 수순은 밟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 경우에 하이브와 어도의 결별보다는 미니진 대표가 대표직에서 해임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약간 수순으로 가고 있다고 보세요? 네, 대표이사 해임 안건을 통과시킬 만한 80%의 그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하이브는 미니진 네. 대표를 이제 해임하려는 생각이 굉장히 확고해졌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절차는 미니진 대표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어떻게 평가해서 권리 행사할 것이냐, 민사 소송이 진행되겠죠. 주식에 대한 가치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양방 공방이 이루어질 것이고 대표직을 해임하는 이 결의도 위법하다라고 미니진 대표는 다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소 6개월 1년 이상 법률적인 다툼은 계속 진행될 여지가 있고요. 다만 여론이 안 좋아지거나 아티스트들한테 해가 된다고 한다면 법정에서 정의가 되는 게 아니라 쌍방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여전히 있죠. 팬들은 합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팬들의 가장 큰 관심은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거 만약에 해임되면 뉴진스 어떻게 되는 거지? 이게 걱정일 것 같아요. 미니진 대표라는 한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도 뉴진스가 활동을 못하진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사태에도 불구하고 뉴진스의 공개 행보는 굉장히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네네. 다만 이 사태가 악화돼서 서로 더 공방전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아티스트의 명예나 이미지가 안 좋아지겠죠. 거기까지는 가면 안 된다라는 측면이고요. 뉴진스도 이제 계약 기간이 있습니다. 어도어하고 언제까지 계약. 그 이후에 이제 뉴진스는 어디로 갈 것인가의 문제이죠. 아직 시간적인 그 부분이 있는데 더 신뢰하는 사람한테 갈 것으로 보입니다. 미니진 대표를 따라갈 수도 있고 하이브나 이 산하 그 레이블에 있을 수도 있고요. 결국 뉴진스가 이 사태를 감망하면서 우리가 아티스트로서 더 성장하는데 누구의 손을 잡아야 되는가 고민에 빠지는 시점입니다. 네. 마치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20분이 지나갔습니다. 귀에 쏙쏙 들어온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정혜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테슬라 주가 급등의 의미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와 짚어봅니다. 박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테슬라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어제는 다시 급등했습니다. 테슬라 주가 추이 최근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요동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어제는 테슬라 주가가 15.31%가 하루 만에 올랐거든요. 네. 하루에 15%가 올랐으니까 굉장히 많이 오른 거고요. 그 마감을 194.05달러로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또 5.55%가 빠졌어요. 그래서 182.28달러로 마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동을 친다, 널뛰기를 한다 이런 표현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테슬라 주가 추이를 좀 전반적으로 보면 지난번에도 한번 짚어드렸지만 그 2021년에 그냥 주가 기록으로는 뭐 409.97달러로 최고였고요. 근데 이제 이후에 액면 분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쭉 상승세였는데 올해 들어서 많이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 들어서 뭐 시점별로 좀 다르긴 하지만 대략적으로 300조 원 정도가 빠졌었습니다. 그랬다가 어제 15.31%가 올랐었으니까 굉장히 많이 회복을 됐거든요. 한 절반 정도의 그 낙폭을 메운 그런 상태였었어요. 그랬다가 다시 한번 또 5.55%가 빠진 이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왜 갑자기 오른 겁니까? 일단 일론 머스크 그 CEO가 중국을 찾았던 게 가장 큰 그 원인으로 분석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중국을 가서 그랬던 게 아니고 테슬라가 중국 사업에 공을 많이 들여왔어요. 근데 이게 좀 풀릴 기미가 보이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보자면 뭐냐면 테슬라가 중국 데이터 검사를 통과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는데 네. 테슬라가 상하이 기가팩토리에서 이건 이제 그 테슬라의 공장을 기가팩토리라고 부르거든요. 여기서 모델 3랑 모델 Y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 두 개 차종이 모두 데이터 안전 검사를 통과를 했고요. 이게 외국 기업으로는 최초로 적합 판정이 내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었는데 뭐 차량 밖에서 얼굴과 안면 정보가 노출되지 않게 해라, 뭐 운전석 데이터를 수집하지 말아라, 뭐 이런 것들의 조건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중국 업체들만 이 통과를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유일하게 해외 업체인 테슬라가 포함이 됐다라는 거고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느냐? 이제 앞으로 테슬라 차량은 중국 정부 시설에 출입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사실은 이제 정보 수집이나 이런 것들에 굉장히 민감한데 이런 전기차, 특히 테슬라 같은 이런 자율주행 기능을 일부 갖추고 있는 전기차들은 그런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본사로 보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로 사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집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좀 민감하게 보기 때문에 해외 업체들은 달 통과를 안 시켜줬던 거예요. 근데 중국 정부에서 이게 통과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테슬라의 차량들이 공공기관이나 항공 이런 곳들을 다닐 수 있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 제한이 없어졌기 때문에 정보 수집도 잘 될 거고 그다음에 중국에서 많이 팔릴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면서 또 반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테슬라가 이젠 완전 자율주행 차량도 중국에 내놓을 수 있게 되는 건가요? 가능성이 일단은 높아졌다라고 당연히 봐야 되는데요. 일단 이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게 엄밀하게 용어적으로 보면은 아직은 실현이 안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예 안 타야지만 완전 자율주행인데 테슬라는 다만 자신들의 이 자율주행 모드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상품명인데 FSD라고 해서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한글로 하면 완전 자율주행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요게 이제 그간에는 못 썼던 거예요, 중국에서. 근데 요번에 이런 이제 적합 판정이 나오게 되면서 이 시스템을 쓸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테슬라라는 회사가 사실은 이제 그냥 보기에는 전기차 회사지만 자체적으로 표방하는 거는 소프트웨어 업체거든요. 이 자율주행 기능을 팔겠다라는 게 목적이고 그래서 이제 다른 자동차 회사들하고는 다르게 이 FSD 기능을 쓰려면은 900만 원을 더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소프트웨어를 따로 팔겠다라는 그런 이제 다른 개념을 도입하고 있는 회사거든요. 근데 그간에는 중국에서 이 기능을 팔지 못했던 거고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팔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사업적으로 하나의 옵션이 더 생겼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신호로 보고 이제 그 주가가 많이 상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다만 실제로 이 과정을 통해서 데이터를 확보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테슬라가 이 중국 내의 이런 지도 같은 것들, 그러니까 도로 사정 같은 것들 다 수집을 하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중국 정부에서 얼마나 허용할지 이런 것들은 좀 난관으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머스크가 이제 중국 방문해서 리창 국무총리도 만났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갖가지 규제 같은 거 다 해소가 됐을까요? 이 대화 내용이 아직 공개가 되지는 않았는데 네. 일단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머스크가 사실은 이런저런 만남에 대해서 굉장히 공개적으로 잘 얘기를 하잖아요. 특히 이제 트위터. 그러니까 예전 이름으로 트위터고 지금은 X인데 네. 여기에다가 뭐 이용자들이 질문하고 이러면 답을 하기도 하는데 방중 계획에 대해서는 그간에 미리 언급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깜짝 방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X에다가 리창 총리를 만나는 사진을 공개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만나게 돼서 영광이고 우리는 상하이에서부터 잘 알고 지낸 사이다 이런 친밀감을 과시했는데 이게 왜 또 시장에서 긍정적이었냐면 리 총리가 예전에 이 테슬라가 중국 내에 기가팩토리를 설립할 때 좋은 긍정적인 역할을 해준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시장 반응도 생각해서 또 했을 것 같아요. 당연히 그런 예, 거죠. 예. 그러니까 시장에서 좀 우리 또 주가를 좀 올려줘라. 왜냐하면 네. 많이 빠져왔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신호를 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결국 이번에도 이 총리가 규제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해소를 해주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신호를 좀 준 겁니다. 그 지금 외신 보도들 보면 취재에서 나온 내용들을 보니까요. 네. 지금 이런 규제를 좀 완화해달라고 머스크가 설득을 또 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지도 제작을 바이두라고 해서 중국의 포털 업체 그러니까 네이버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랑 협력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 얘기는 이제 자율주행을 하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요소로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향후에는 이 FSD가 중국에서도 모델 3나 모델 Y에는 도입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테슬라의 주가 흐름 어떻게 될 걸로 전망을 하세요? 예측이 너무 어려워졌는데요. 왜냐하면 네. 긍정 요소하고 부정 요소가 공존을 하고요. 그래서 어제는 올랐다가 오늘은 또 내려가고 이런 상황들이 있는 건데요. 일단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소들은 방금 쭉 설명을 해드렸어요. 예, 예.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제 뭐 FSD가 도입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테슬라는 이 자율주행에서 굉장히 강점을 갖는 그런 업체로 우뚝 설 수가 있거든요. 이건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고요. 반면에 부정적인 요소는 뭐냐면 그게 바로 오늘 주가가 빠지게 된 요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많이 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 자문사들 사이에서 이제 나온 평가들인데 이 FSD를 판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이제 9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차값에 비하면은 큰 액수는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작은 수익일 뿐이다. 이런 부정 평가가 일부 나왔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또 요소는 뭐였냐면은 이 테슬라가 수백 명의 직원을 또 추가로 해고하기로 했다. 이런 보도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경영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다만 월가에서는 전반적으로 목표 주가를 좀 올려잡고 있는데 모건 스탠리 애널리스트가 굉장히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고객들한테 서한을 보냈는데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He's back.
그러니까 그가 돌아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 되게 좋은 표현인데. 그렇죠. 목표가를 310달러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그래요? 지금 190달러 정도 되니까 180달러 정도니까 엄청나게 높게 본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튼 좀 그 긍정적인 관측도 많이 섞여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순봉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종철의 전격 시사 2부 순서를 여기서 마치고 3부가 이어집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그리고 성기영은 경제쇼.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여러분을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 주말 오후 5시 5분 정보를 업그레이드한 성기영의 경제쇼 플러스. 일주일 내내 함께 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전종철의 전격 시사. 한 주의 가운데에서 뜨거운 정치 현안을 본격적으로 토론합니다. 매주 수요일에 만나는 본격 토론. 최진영 변호사, 김준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진영입니다. 자, 먼저 영수회담 한 줄로 평가해 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어땠습니까? 이재명이 낚였다. 아 진짜요? 네,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뭐냐면은 사실 가장 이번 총선을 하면서 여당 패배의 핵심이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결국 이번 이른바 영수회담을 통해서 불통 이미지, 불통 프레임에서 소통 프레임으로 프레임 전환이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전체적인 어떤 뭐 내용이나 컨텐츠 이런 거를 떠나서 어떤 그 소통의 핵심은 소통이란 것은 어떻게 보면은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야당 대표를 모셔가지고 차를 대접하고 뭐 15분 동안 정말 A4 용지 읽는 것을 묵묵하게 들으시면서 끄덕끄덕하는 그 모습 보인 것 그 자체만으로서도 불통 이미지를 소통의 프레임으로 바꿨다는 점에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판정성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제가 사실은 두 번째 질문을 정치적 이해득실 누구에게 더 유리하냐까지 대답을 해주신 거예요. 네네, 지금. 그렇습니다. 네. 자 어떻게 보세요? 일단 민영배 의원이 라디오 나와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복장이 터졌다고. 그리고 한치도 계획에서 그러니까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도 약간 비슷한 평가인데 제가 제 기준으로 평가를 하자면은 계획된 도발 어설픈 연기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계획된 도발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좀 해설이 필요한데 제가 민주당 쪽에 조금 얘기를 들어보면은 지난주 금요일에 이재명 대표가 의제 이런 거 하지 말고 뭐 결정하지 말고 그냥 하자라고 이제 결정을 내리고 이게 진행이 됐잖아요. 이미 민주당 그 고위 관계자들 얘기 들어보면은 이미 민주당에서는 판단이 섰다라는 거예요. 아 대통령이 그냥 듣는 척 쇼하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아무것도 야당이 요구하는 거 받아줄 생각이 없구나. 그래가지고 이 A4로 이제 10장을 준비를 했다는 우리는 거잖아요. 어쨌든 말은 다 하자. 말은 다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모두 발언 기자가 이제 퇴장하려고 하는데 잠깐만요 하고 하면서 제가 뭐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한 게 여기에서 얘기 안 하면 안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다. 사실 영수회담에서는 보기 힘든 일이에요. 굉장히 보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례적인 의전에 관한 건데. 맞아요. 그러니까 이례적인 건데 어쨌든 이거가 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민주당에서는 이거 생중계를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 용산에서는 이거 받을 수 없다. 생중계는 안 된다. 그래서
그래서 사상 저는 처음 봤는데 음성 엠바고라는 게 걸렸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영상만 나가고 음성이 1시간 반 동안 안 나갔다가 이제 뒤에 된 것도 용산에서는 이거를 알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그래서 부담감을 상당히 느꼈다라는 겁니다. 아, 생중계로 요청해? 이거 뭔가 하려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분위기가 감지됐다라는 거 용산에서는. 치열한 첩보전이 있었죠. 첩보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부 첩자가 있었던 겁니까? 설명을 짧게 마무리하자면 이재명 대표가 계획적으로 도발을 한 것이고, 근데 어설픈 연기는 뭐냐면은 이 윤석열 대통령의 표정에, 그러니까 그날 이제 표정을 제목으로 써가지고 동아일보도 쓰고 중앙일보도 쓰고 한국일보도 쓰고 표정 굳었다 이런 게 기사 제목으로 다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표정 관리가 안 되세요. 기본적으로 이게 좀 끄떡끄떡도 하긴 했는데 표정은 끄떡끄떡. 일치가 안 해요. 표정이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표가 뭔가 좀 중요한 얘기를 할 때마다 소위 말해서 표정이 굳었다. 제가 좀 격하게 얘기하면 표정이 약간 썩었다. 약간 그 정도로 이게 표정 관리가 안 되는 게 그래서 이게 평정심을 유지하지 못하셨구나. 이거가 조금 화가 나셨구나. 좀 이런 거를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뭐 저는 한 10초 얘기하니 한 100초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 이거는 그러니까 뒷얘기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설명해서 자, 그러면 이거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건 짧게 대답해 주세요. 100점 만점에 윤 대통령 몇 점, 이재명 대표 몇 점? 계량화하면. 저는 한 윤 대통령이 한 75점. 이재명 대표는 40점. 쉽게 말하면 F죠, F. 왜냐하면 소통하러 갔잖아요. 소통을 하러 가면 것이지 싸우러 가는 것이 아닌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의 모습을 보면서 딱 떠오른 장면이 있었습니다. 라만차의 기사 돈키호테가 이 가슴에서 A4 용지 창을 콱 꺼낸 다음에 그냥 풍차를 향해서 마구 달려가는 로신한테 낡은 말을 타고 산초 시종을 거느리고 그런 모습이 딱 떠올랐단 말이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한테 소통을 바라고 어떻게 보면 정치를 회복하라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말씀은 뭐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께서라고 얘기하고 연금 개혁까지 했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고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앞에서 독재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 언론 탄압이 있다고 얘기하는 잡혀갈 수 있고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 과연 어떤 소통을 하러 가는 제1야당의 대표로서의 어떤 품격을 갖춘 것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떤 비판적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개딸이라고 불리우는 어떤 본인들의 강성 지지층에 대한 어떤 호소는 충분히 저는 했다고 합니다. 뭐 댓글을 봤더니만 이게 바로 대통령의 풍모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지지를 높이는 것은 자기 지지층을 결집시킨 효과는 충분히 있었다라고 보겠지만 그것이 과연 중도 그리고 중도 보수층에 대한 어떤 호소가 있었냐. 오히려 반감을 훨씬 더 쌓고 저게 이재명 대표의 본 모습이구나. 말은 협치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앞에서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 존중조차 하지 않은 모습이다. 이런 어떤 불통 프레임이 이재명 대표로 옮겨가는 그런 점에 있어가지고는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대통령은 어쨌든 뭐 아까 뭐 얼굴이 굳었다라고 하는데 그런 얘기하는데 얼굴 굳지 않을 사람이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A4 용지에서 한 15분 동안 읽는 동안도 꾸준히 듣는 거. 그 정도만 해도 제가 봤을 때는 중도층의 표심도 상당 부분 움직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저는 점수를 과학적 근거로 좀 드리겠습니다. 예, 윤석열 24점, 이재명 65점. 왜 이러냐면은요. 4월 23일부터 25일 한국 갤럽이 이제 자체 조사를 한 건데 만 18세 이상 1,001명 대상으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물어봤거든요. 제가 읽을 거 다 읽어주시네요. 긍정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24, 부정 65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거는 누가 더 절실했느냐. 양쪽이 다 절실했지만은 사실은 대통령이 총선 이후 패배 이후에 대통령이 좀 더 절실했다라고 절실한 보는 만남이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럼 이게 국정수행 지지율에 반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냐. 정확하게 긍정으로 보시는 분들의 이 정도 포션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것이고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이 이 정도 이재명 대표를 또 평가를 할 것이다. 제가 이런 봅니다. 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초에 보면 알겠지만은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반등이 그렇게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아까 이제 최 변호사님께서 뭐 싸우러 갔다. 김영태 의원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근데 대표는 그러니까 여야가 이번 영수회담에 대해서 극명한 반응을 이제 내놨는데 그건 우리가 늘상 보는 거고 이재명 대표가 뭐라 그랬냐면
답답하고 아쉽다면서도 소통의 첫 장을 열었다는데 의미를 두겠다. 이 얘기를 또 브리핑을 했어요. 박성준 수석 대변인이. 요 말은 왜 했을까요? 결국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초대를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국정의 동반자로서 대통령으로부터 인정받았다라는 그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아쉽긴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어떻게 보면 그 종종 만나자라고 하면서 어떤 윤석열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통해서 본인의 정치적 위상을 높였다는 점에 있어 가지고는 상당히 이재명 대표로서도 그 정치적 혜택이 분명히 있었던 것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아마 보수 지지자층에서도 이재명 대표를 상당 부분 다시 평가를 하게 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15분 읽으면서도 윤 대통령을 굉장히 존중하는 그런 단어를 많이 썼단 말이에요. 사실 지금까지 보면 그 이재명 대표가 누구보다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거친 언사를 많이 썼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 대통령 앞에 갔더니만 굉장히 윤 대통령을 존중하려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대표의 새로운 리더로서의 모습을 각인시켰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다는 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아쉽지만 첫 술에 배부르겠냐. 나 다음번에 또 올 수 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내용에 있어서는 서로 티격태격했지만 만남 자체로서 의미가 있다는 것이 바로 그런 점이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아울러서 그 이재명 대표가 의대 증원 문제 포함한 의료개혁 반드시 해야 할 주요 과제다. 민주당도 적극 협력하겠다. 이 말을 왜 했을까요? 실제로 민주당에서 이제 민주당 정권을 추진했던 거기도 하고 그걸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12개 정도 얘기를 했는데 다 반대만 할 수는 없잖아요. 다 비판만 할 수 없으니. 약간 수권 정당으로서의 모습. 그럼요. 그런 것도 있고 의대 정원은 여론조사 해보면 어쨌든 증원을 해야 된다가 대략 70에서 80 가까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폭이나 규모나 이 방법에 있어서의 이제 반대나 이견이 있는 것이지 여기에서 굳이 이제 반대 스탠스를 취할 필요는 없는 거고 또 하나는 사실은 야당이 지금 뭘 할 만한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정부 여당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반대를 한다기보다 우리는 협력하겠어 하는데 실제 그러면은 정부 여당에서 뭔가 롤을 줄까 야당에 국회에 그럴 것 같지도 않거든요. 사실 지금은 부담만 지금 정부 여당이 다 안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일단은 협력하고 도울 건 돕겠다라는 스탠스가 훨씬 더 정치적으로는 현명하다고 봐야 되겠죠.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영수회담에서 이제 민주당 대표단이 태극기 배지를 저도 의미. 그 어떤 의미인가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태극기는 대한민국 국기예요. 그렇기 근데 때문에 왜 그게 그렇게 눈에 띄었죠?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태극기 하면은 지난 탄핵 절차를 거치면서 이른바 태극기 아스팔트 강경 보수 이런 이미지가 상당히 좀 강경했습니다만 오히려 지금 그렇게 하면서 거꾸로 민주당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이른바 운동권 중에 NL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종북 주사파 뭐 이렇게 불리우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가도 안 부르고 뭐 한반도 걸어놓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강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그 용산에 가면서 저도 눈여겨봤는데 태극기를 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이번을 계기로 해서 이미지 쇄신, 그러니까 그 수권 정당을 지향하는 어떤 민주당이라는 것을 자유 보수 우파들한테도 상당 부분 강조하기 위한 상징을 달았다라고 좀 보이는데요. 저는 그런 점에 있어 가지고는 이번에 아까 판정승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뒀다고 하지만 그 차이가 크지 않다. 그래서 민주당도 상당 부분 중도 보수에 있는 분들까지도 적어도 그런 상징을 통해서 다가갔다는 점에 있어 가지고는 점수를 상당히 땄다라고 저도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평가 주시는 거네요. 뭐 비슷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뭐 이거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국가를 생각하는 거고 태극기라는 상징 자체가 너무 이상하게 지금 변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태극기를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태극기 부대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태극기 부대라는 그것 때문에 길거리에서 태극기를 드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넘어보자. 진영 간의 갈등이라든지 이거 넘어보자라는 거고 뭐 종북 주사파 말씀하셨는데 뭐 일부 과거에 있었을지 모르겠지만은 어제 이재명 뭐 천준호 진성준 박성준 다 종북 주사파하고는 거리가 먼 분들입니다. 그거를 희석시키기 위해 태극기를 달았다라는 거는 좀 과한 해석이신 것 같다. 자. 그 의대 증원 포함한 의료개혁 플러스 연금개혁 여기 서로 머리 맞대겠다 이런 이제 의지를 보였고요. 반면에 나머지 뭐 전국민 지원금이나 최상병 특검법 이런 거는 사실 이제 수용할 의지를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향후에 이제
만남이 반복된다고 봤을 때 좀 접점을 찾을 수 있을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전 두 의안 자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접점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특히 25만 원이라는 얘기를 따로 하진 않으셨던 것 같고 그냥 전 국민 지원금을 정부 여당께서 좀 해주시기를 바란다라는 제안을 했고 공을 던졌고 강 서비스를 던졌죠. 그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어떤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13조까지 또 풀면은 이게 인플레이션은 사실은 또 잡기 어려운 건 아닙니까? 지난 총선 때 민주당이 이긴 거는 대파하고 사과 한 개 10,000원 그거 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인플레이션인데 인플레이션에 돈을 더 주면은 받고 더블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보편적 복지로서 4인 가구 100만 원 이거는 사실은 좀 어려운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대신에 윤 대통령도 노 한 것이 아니고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어려운 분들 소상공인 청년 또 소외계층, 농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른바 선별적 복지 어떻게 보면 보편적 복지 이런 부분과 관련이 됩니다만 결국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윤희숙 전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스마트한 포퓰리즘 무조건 막 퍼주는 것이 아니고 정말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제3의 대안은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예측을 해봅니다. 짧게 말씀드리면은 아까 전에 다시 보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두 분이 다시 만날 가능성 없다고 봅니다. 아 진짜요? 예. 독대를 할 가능성은 없고 무슨 행사장에서 스쳐 지나가듯이 만나는 거 빼놓고요. 왜 그러냐면은 어제 같은 거나 심지어는 뭐 단독 회담을 한다거나 이 가능성 매우 낮다. 저는 매우 낮다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총선에서 진 다음에 지지율이 매우 빠진 상황에서 이거를 위기 탈출의 어떤 도구로서 이제 계기로서 삼은 건데 일종의 숙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시민사회 숙제한 거예요? 그래서 시민사회 야당에서 왜 안 만나 700일 동안 왜 안 만나니까 아이 그럼 한번 만나줄게 라고 한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안 만날 명분이 생겼습니다. 아까 전에 최진영 변호사님이 설명하셨는데 만나봤자 야당이 지할 얘기만 하더라. 뭐 요구만 많고 협치할 생각이 있는 거야 야당은. 이러니까 거부할 명분이 생겼다라는 거고 야당 입장에서 보면은 만나봤자 대통령은 그냥 아무것도 들어주지 않아. 12개 요구했는데 뭐 아무것도 얘기가 안 돼? 이걸 왜 만나야 돼? 실제 민주당이 그런 기류가 있어요. 대통령이 태도가 변하지 않으면은 더 이상 만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민주당의 기류가 있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강공이거든요. 당장 이제 내일 뭐 이제 본회의를 열지 말지 모르겠지만은 죄송합니다. 최상병 특검 문제 이제 바로 강공으로 나왔어요. 예, 지금 하고 이게 앞으로 국회 개원하면은 또 특검이에요. 그러면은 대통령하고 야당 대표랑 만날까? 저는 매우 가능성이 낮고 그런 차원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뭐 전국민 뭐 이제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합의 보기가 어려운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강대강 대치로 갈 거다. 이게 어떤 만남이 좀 반복되면서 그래도 약간 소통은 하면서 협치의 가능성을 엿볼 가능성은 매우 낮다. 저는 다른 측면을 조금 그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요. 저 또한 그럴 가능성이 1순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의 어제 어떤 지난 번에 있었던 영수회담에서 모습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큰 정치를 바라본다라는 그런 느낌을 굉장히 가졌단 말이에요. 굉장히 강공 드라이브 A4 용지로 해서 15분 동안 자기 할 말만 읽었던 그런 모습도 있었지만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을 상당히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고 더불어서 어쨌든 본인으로서는 한 70만 명만 더 어떻게 보면 국민의 지지를 받으면 다음번에 대통령도 될 수 있다는 이런 이런 어떤 느낌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우리 김평란가님 예측과는 다르게 이재명 대표가 다시 한번 우리 또 영수회담 합시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협치 오히려 손을 내밀고 내가 강공 드라이브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더 윤 대통령에게 기회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해가지고 또 한 번 더 만날 가능성 저는 아직까지 배제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의안에 대해서 이번에 첫 번째는 만나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하면은 두 번째는 뭔가 옥동자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시간을 두고 준비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가지고는 좀 더 큰 리더로서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전략적인 취지에서 민주당에서 또 한 번 영수회담을 제안할 가능성은 여전히 살아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정진석 비서실장이 저희 KBS 뉴스9에 출연해가지고 다음에는 두 분이 이렇게 1대1로 만나시죠 했더니 끄덕끄덕했다는데 그건 그냥 끄덕끄덕한 겁니까? 아니면 진짜로 만날 생각도 있으신지 아니면 둘이 1대1
그 어떤 1대1로 만나서 속내를 얘기하는 건 또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거가 이번에 소위 말해서 이제 독대가 안 이루어진 이유에 대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보면은 신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배석자가 있으면은 기록이 정확하게 남지만 둘이 나오면은 이제 나중에 브리핑하면은 이쪽에서 이 얘기했다, 저쪽에서 저 얘기했다라고 서로 다른 얘기가 나오면 오히려 갈등만 생기고 신뢰만 더 안 쌓이고, 또 하나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야합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그렇죠. 계속 예. 공격을 약간 받고 있어요. 근데 이게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야, 지금 대통령하고 야합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은 다음에 1대1 독대를 할 수 있을까? 그때는 야합에 대한 공격이 없을까? 근데 저는 굉장히 지금 두 분의 신뢰 수준으로 봤을 때는 그거는 좀 쉽지 않아 보인다. 예. 윤 대통령이 5월 중으로 이제 기자회견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하게 되면은 그냥 아주 정상적인 기자회견의 모습, 그런 모습으로 할까요? 어떻게 한번 예상을 해보시면 어떠세요? 이제는 해야죠. 예. 결국 대통령이 아니고 소통령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요. 소통하는 대통령이 저는 소통령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한 700여일간 그 야당 대표를 만나지 않은 것에 대한 불통 논란이 굉장히 컸었는데 예. 이제 그 소통에 대해서 강화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민주당은 어떻게 보면 실망하고 더 이상 뭐 어떤 그 추가적인 영수회담이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계속 러브콜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다가오는 5월 초에 취임 2주년 기념 어떻게 보면 그 기자회견까지 예견을 했는데, 여기에서 또 특정 언론사 하나 가가지고 그냥 대담하겠습니까? 그렇다는 점에서 이번에는 마치 옛날에 도스태핑 했던 것 수준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어떤 이벤트로서 국민과에 다가가는 어떤, 사실 그 윤 대통령이 쇼는 안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생각 자체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의 컨텐츠가 있으면서도 거기에 국민들이 보기에 정말 합당한 형식을 갖추는, 그게 어떻게 보면 쇼라면 쇼인 건데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지지율 그리고 국가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좋은 건 아니겠습니까? 그 지난번에 정진석, 홍철호 두 분 임명할 때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이제 기자들 질문을 예. 받았는데, 그때 제가 소개시켜드렸을 거예요. 조선일보 기사 제목이 윤석열 17개월 만에 기자 질문 받아. 그러니까 이게 기자 질문 받는 게 기사 제목으로 나올 정도로 이상한 거죠, 사실은. 지금 이도훈 홍보수석이 어제 채널 A 나와가지고 한다고 봐도 될 것 같다. 그렇게 말했어요. 예, 이게 하면 하는 거고 안 하면 아는 거지. 한다고 봐도 될 것 같다. 이 표현 자체도 저는 굉장히 지금 얼마나 지금 이거에 대해서 꺼려하고 있는가. 기자회견하는 게 그렇게 어렵나요? 그 동아일보 김순덕 칼럼 하나 제가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제목이 대체 왜 그러니까 대체 윤 대통령의 국정 비전은 뭔가 요건데, 이 얘기를 했어요. 김순덕 그 대기자 고문이 대통령이 김치찌개 소리할 때마다 슬프다. 기자들이 김치찌개 환장한 줄 아냐, 이런 표현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김치찌개 끓여준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대충 이렇게 눈치려고 하지 말고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을 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하시리라고 믿고, 최근에 이제 언론 접촉도 늘어나고 계시니까 이게 오히려 전공법이 위기를 탈출하는 데는 최고다. 뭐 이상한 쪽으로 뭔가를 언론을 뭐 얘기를 하고 뭐 김치찌개 얘기하고 뭐 족발 얘기하고 이래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를 좀 직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철규 의원 원내대표 될지 말지 갖고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여당 내에서는 참 현실론과 이상론의 차이가 아닌가 싶은데요. 뭐 이철규 친윤이 들어가가지고 또 당정 간의 어떤 그런 수평적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받아 적는 관계가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비판이 있는 반면에, 민주당 에는 언제 원내대표하고 그 문재인 대통령 사이가 틀어졌냐? 거의 한 몸에 일치로 돼 있지 않냐? 거의 뭐 민주당 내각은 거의 윤석열 문재인 내각은 거의 절반 이상이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이루어졌었단 말이에요. 그런 걸 생각한다고 하면은 그런 식의 비판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마치 당 대표는 약간의 비윤, 그리고 원내대표는 약간의 친윤, 이런 프레임으로 지금 현실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철규 의원에 대한 대안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게 참 어렵다 보니까 그 국민의힘으로서의 약간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이른바 쪽수가 TK, PK 지역의 의원이 많고 하다 보니까 실제 그 경선을 할 경우에는 현실적으로는 그 이철규 의원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아니냐. 다만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오롯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책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오늘 그 두 개 기사 제목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국민일보 손드는 사람 하나 없는 이상한 여당 원내대표 선거. 뭐 이거고요. 중앙일보 단독 오해받을 생각 없다. 여 원내대표의 선거에 거리둔 윤석열. 뭐 이거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당무 개입 안 하겠다라고 이게 오랜 신념이라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얘기했는데 누가 믿겠습니까? 이미 이 김기현 대표 당선거 때인데 굉장히 관심이 많다라는 쪽으로 오히려 저는 이해를 했고요. 지금 왜 아무도 이철규 의원도 확실히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최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이거 다 처리해야 되는데 잘못하면은 역적으로 몰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현실론적으로 그게 결국은 이철규로 가지 않을까. 그리고 이거를 좀 미뤘거든요. 원래 내일 하기로 했는데 다음 주 목요일로 미뤘는데 이것도 현실론이 아닐까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짧게 좀 대답해 주세요. 친 이재명계 조직 더민주혁신회의 간담회에서 이대생 성상납 등 각종 설화에 휩싸였던 김준혁 당선인에게 역사 강의 듣자 이 제안이 나왔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무슨 역사 강의를 듣죠? 이대생 미군에 대한 성상납에 대한 역사 강의를 듣습니까? 퇴계 이황 정력 좋다는 거에 대해서 역사 강의를 듣겠습니까? 저는 잘 나갈 때 스스로 자중하라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국민들 눈귀 다 있습니다. 결국 잘 나갈 때 스스로 자중하는 모습이 보여야 힘이 실리는 것이지 폭주할 경우에는 국민들이 반드시 심판한다는 것 명심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한 1분 정도 얘기하셔도 됩니다. 시간 잘못 봤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1분 이내로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정무적으로 이게 지금 이렇게 들으면은 논란이 안 될까.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소위 말해서 대통령의 최상병 특검이나 이런 거에 집중해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분산시키는 이슈 이런 거가 있는 게 정무적으로 옳지 않다라는 거 하나를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거를 못 듣겠다라는 거지? 그것도 국민 앞에 당당하게 듣겠대요. 뭐 이대생 성상납 얘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전반적인 역사관에 대해서 이분이 이제 그럼 역사학자니까 이재명 대표가 정조란 얘기를 듣고 싶은 겁니까? 일부를 다 쓰셔도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전체적으로 조금 지금 할 타이밍도 아니고 좀 이게 우선순위에도 그렇고 내용적으로도 아직 좀 검토할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조금 선명성보다는 지금 어떤 데서 전선을 그어야 되는지를 좀 당선자들이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뭐 너무 그 압도적 승리에 도취돼서 혹시 오만이 나오는 건 아닌지 이런 우려도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진영 변호사, 김준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바른 시선. 전종철의 전격 시사. 최근 13억 달러, 우리 돈 1조 8천억 원에 달하는 미국 파워볼 로또 1등 당첨자는 암투병 중인 라오스 출신의 미국 이민자로 파악됐습니다. 세금을 제하고 일시불로 받을 수 있는 돈이 5,800억 원이라고 하는데요. 행운의 당첨자, 암투병 탓에 삭발머리를 하고 기자회견장에 나와서 이렇게 소감을 밝혔습니다. 과연 제가 이 돈을 다 쓸 수가 있을까요?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걸 부러워해야 하나요? 안쓰러워해야 하나요? 5월의 첫날 전종철의 전격시사 여기서 마칩니다. 진행의 전종철 기자입니다. 감사합니다.